겨울비.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이직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토익 점수가 다시 필요했다. 현 직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몸까지 떠나가기 위해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 다시 공부하는 수밖에. 처음 며칠간은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하다가 곧 포기해버렸다. 학생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서인지 이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로 빠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영어 학원의 힘을 딱 한 달만 빌리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수군거려도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의 카페에서 샌드위치 따위로 저녁을 때우곤 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2층 창가의 바 테이블에 앉아서 푸석푸석한 파니니를 먹고 있었다. 진열대의 마지막 남은 것을 어쩔 수 없이 골랐더니 역시나 맛이 없었다. 억지로 거의 다 먹어갈 무렵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남자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1시간 전까지 토익을 가르치던 강사가 서 있었다. 왼팔에 검은 우산을 걸고 양손에는 뭔지 모를 음료, 머핀, 바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앉으라는 의미로 옆 의자에 둔 학원 교재를 반대쪽 의자로 옮겼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제 수업 들으시죠? 워낙 미모가 출중하셔서 멀리서도 알아보겠더라고요. 그가 입을 아주 조금만 벌린 채 소리 없이 웃는다.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에 나올 법한 웃음이었다. 밖에서 수강생을 만나면 제가 음료라도 한 잔씩 사드리는데 이런, 벌써 다 드셨네요. 다음에 보면 곱빼기로 사드릴게요. 다시 똑같은 웃음을 짓는다. 실없는 웃음에 그의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타입이었다. 그가 바나나를 다 먹었을 무렵에는 공대를 나오고도 어떻게 토익 강사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머핀을 다 먹었을 때 그가 35살이며 미혼이고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가 별로 궁금하지 않았지만 예의상 적당히 추임새를 넣어가며 들었다. 뒤이어 수업 중에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기 시작했다. 지루하게 듣던 찰나 창밖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비가 주르륵 쏟아졌다. 한겨울인데 여름철 소나기처럼 제법 큰 비가 내렸다. 비를 핑계 삼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는 내게 우산이 있는지 물었다. 내가 고개를 좌우로 젓자 자신의 우산을 쓰고 가라며 건네었다. 순간적으로 이를 빌미로 그가 나를 귀찮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다. 수많은 호의와 그에 따른 불필요한 접촉들. 나는 거절의 의미로 양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나는 토익 교재로 머리를 가리고 뛰었다. 한겨울에 뜬금없이 내리는 비를 탓하며 나는 지하철역으로 달리고 있었다. 교재로 머리는 겨우 가렸지만 빗물에 젖은 손이 시려왔다. 다른 손으로 교재를 바꿔 들었다. 길 위에는 이미 우산을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었나? 하고 생각하는 찰나 앞쪽에 어느 우산이 살짝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대로 얼어버리고 싶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비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단 1초의 짧은 순간만이 허락되었지만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0.1초라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는 우산을 같이 쓴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옆을 지나쳤다. 빗소리도 그들의 상기된 목소리를 막지 못했다. 몇 걸음 더 가서 슬며시 뒤를 돌아보니 그보다 여자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산 속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미인이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한 30대 초반 정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붉은 코트 색깔과 대비되어 얼굴이 더욱 할게 보였다.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의 아내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와 함께 보냈던 몇 년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보며 나는 그녀를 한없이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어떤 사이길래 아내도 아닌 여자와 우산을 같이 쓰고 있었을까? 아직 시린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어 메신저에서 오랜만에 그를 찾아봤다. 2년 전 주고받은 문자가 마지막이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나의 인사에
같은 말로 답한 피상적인 대화였다. 지금 보니 내가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가 마지못해 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 전 문자도 추석 때 보낸 명절 인사였다. 역시 내가 먼저 보냈고 그가 짧게 답했다. 문득 누가 볼까 부끄러웠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푹 찔러 넣고 시선을 옮겼다. 어느덧 지상으로 올라온 전철은 철 모르고 내리는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혀 사선으로 그어졌다. 그 사선들을 바라보며 나는 서서히 침잠했다. 퇴근길에 비 맞은 사람들이 뿜어낸 꿉꿉한 공기와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나는 겨우 존재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평소에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여자 교수님께 진학 상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연구실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미안한데, 난 이미 받기로 한 학생이 있어. 그 대신 다음 학기에 새로운 젊은 교수가 부임한다며 내가 원하면 추천해주겠다고 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최근에 학위를 마친 유능한 교수야. 면접 때 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뽑자고 했지. 그녀가 그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칭찬하는 말을 다 듣고 나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녀의 방을 나왔다. 나는 인터넷에서 그의 이름과 전공을 검색했다. 미국의 어느 유명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가 나왔다. 단체 사진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동양인이 한 명뿐이라 틀림없었다.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보니 호감이 가는 얼굴에 짙은 눈썹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4학년 2학기 전공 과목을 개설했다. 나는 그의 수업을 1순위로 신청했다. 수업 첫날 매끈한 정장 차림에 그는 강단에 서서 인자한 말투로 자신과 가르칠 교과목에 대해 소개했다. 가까이서 실제로 보니 사진 속 수수한 분위기와 달리 매우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는 상품으로 치면 마치 백화점에 걸린 가장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옷 같았다. 이 주변에서 더 좋은 옷을 찾을 수 있겠어? 하고 뽐내고 있는. 나는 수업을 마치고 곧장 그의 사무실로 따라갔다. 아직 대학원 입시를 치르기도 전이지만 그는 연구실에 나와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첫 제자가 되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대학원에서의 마지막 봄이 막 무르익던 무렵이었다. 우리는 같이 밥을 먹고 캠퍼스 안을 거닐었다. 흩날리며 떨어지는 벚꽃 잎들에 반사된 햇살이 눈을 간지럽혔다. 마치 천국을 걷는 것처럼 황홀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오후에 그가 사무실로 불러 자필로 쓴 시를 주었기 때문이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중학교 시절에 단지 판서를 잘한다는 이유로 좋아했던 선생님의 글씨체와 닮았다. 꽃은 변함없이 피고 지는데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옆에 있던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시였다. 내년 봄꽃이 피기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나를 생각하며 썼을 것이다. 그는 내가 없는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상상했다. 나도 종종 그런 상상을 하기에 비로소 그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과 말과 행동은 그동안 나에게 좋아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또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다. 한번 인정하고 나면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분수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그의 마음까지 흠뻑 적셔버릴까 두려웠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솟아날 그의 사랑이 나는 두려웠다. 25과 36 제자와 스승, 그리고 미혼과 기혼. 어린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시를 읽고 또 읽으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그날 늦은 밤까지 고심하며 답시를 썼다. 시의 제목은 겨울비였다. 겨울철 차가운 공기를 뚫고 내리는 것이 왜 얼지 않고 물인가? 사실은 그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것이 대지를 적시어 봄에 꽃이 피어난다는 유치한 내용의 시였다. 다음날 시를 주려고 그의 사무실에 들렀으나 부재 중이었다. 학생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쳐 반갑게 인사했다. 등 뒤에 숨겨놓은 시를 건네려고 할 때 그는 뜬금없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 소식에 눈 밑이 바르르 떨려왔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피로가 겹친 탓인지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축하해요 라고 말했다. 아니, 일부러 호들갑스럽게 와 축하해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시가 적힌 종이를 찢어버렸다. 소리 나지 않게, 누가 알지 못하도록.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내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러 토익 학원 마지막 날이 되었다. 첫날과 달리 수강생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다. 강사는 마지막 수업이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밥을 산다고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며 주위를 살펴봤다. 그러자 강사가 뭔가를 꺼내더니 나를 포함해 몇 명을 호명했다. 왠지 전부 여자 이름 같았다. 자, 박수. 이분들은 분명히 다음 달 토익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저 따라오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 특유의 소리 없이 얼굴만 웃는 웃음을 보였다. 메뉴를 알려줘야 가죠?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학원 앞에 삼겹살집 가보신 분? 엄마 돼지. 거기 맛이 끝내줘요. 강사가 엄지를 척 내밀며 말했다. 나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수업이 끝나고 무리를 지어 학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고민했다. 삼겹살집이 가까워지자 못 이기는 척 들어가려고 했지만 중간에라도 빠질 수 있도록 뭔가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통유리로 된 그 삼겹살집 안으로 그녀가 보였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와 함께 우산을 같이 쓰고 있던 그녀. 같은 또래의 어떤 여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리를 제치고 가장 먼저 삼겹살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녀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강사가 삼겹살을 주문하고 고기를 굽고 모두 먹는 동안 나의 모든 신경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라서 식당 안이 왁자지껄 시끄러웠지만 가까이에 앉은 터라 그녀의 목소리는 비교적 잘 들렸다. 몰래 엿들은 바로는 그 둘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았다. 친구가 그녀를 만나러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여기에 살거나 직장이 이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가 혹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내내 귀를 기울였지만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 내가 먹는데 소홀한 걸 눈치챈 강사가 구운 고기를 내 앞 접시에 올려놓았다. 유선 씨, 많이 드세요. 삼겹살 안 좋아하세요? 그는 다시 소리 없이 웃는다. 나는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옆 테이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한다. 하지만 강사가 자꾸 말을 걸어왔다. 다음 달에 토익 보시죠? 네. 나는 방해받는 것이 짜증나서 최대한 짧게 대답했다. 강사가 또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그녀가 전화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밖으로 나가는 그녀를 곁눈질로 한 번 흘끗 쳐다봤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는 강사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는 대신 그녀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 뒤에서 강사가 화장실 저쪽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렸지만 무시했다. 그녀는 식당 밖에서 서성이며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식당 옆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했다. 때때로 그녀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린다. 겨울비가 내리던 그날들은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녀는 틀림없이 그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나는 분명히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 구석이 떨려왔다. 더 엿듣고 있기가 왠지 미안해졌다. 나는 그대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냉장고에서 차가운 음료 하나를 집어들었다. 계산을 마치자마자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녀는 머리를 떨군 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음료를 다 마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막 짐을 챙겨 나오는 그녀와 마주쳤다. 나는 그녀가 먼저 나가도록 문을 잡아줬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어딘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묘하게 나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우선 키와 체격이 비슷했고 염색하지 않은 새카맣고 긴 머리칼과 하얗고 매끈한 피부도 비슷했다. 그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일까? 간신히 진정시켰던 가슴이 다시 떨려왔다.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강사는 모두의 연락처를 물어봤다. 자기가 단체 톡방을 만들 테니 간혹 연락이나 하고 지내자는 것이었다. 어느 한 명이 그 의견에 동조하니 다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체 톡방을 만들고는 안녕 하고 인사를 하더니 그의 소리 없는 웃음과 비슷한 표정의 캐릭터 이모티콘을 보냈다. 누군가 반갑습니다.
인사를 보냈지만 더 이상 문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비가 내렸다. 또 비야? 올 겨울은 웬 비가 이렇게 내리지? 누군가 불평을 했다. 겨울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봄비죠. 뭐. 강사가 말했다. 그러게요. 2월 말이면 봄비네요.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또 우산이 없던 나는 대화에 끼지 않고 전철역까지 뛰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강사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더니 어차피 전철역으로 갈 거니까 내게 같이 쓰고 가자고 했다. 그때 보았던 검정색 접이식 우산이었다. 나는 마땅히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우산을 같이 쓰자 그의 옷에서 삼겹살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가는 내내 종종 연락하자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무성의한 목소리로 네 하고 답할 뿐이었다. 내 옷에도 삼겹살 냄새가 심하게 배어버렸다. 집에 오자마자 방향제를 잔뜩 뿌려서 벽에 걸어두었다. 서둘러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사방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가득했다. 오랜만에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까 그녀와 전화할 때 그는 학교에 있었을까? 차마 집에서는 아니겠지.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떨까? 왜 헤어진 걸까? 바람 피운 걸 들켰나? 아니면 여자가 이혼하기를 강요했나? 답을 알 수 없는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답답했지만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다가 물음이 어느 한 지점에 도달했다. 왜 그때 나한테는?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왜 나한테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5년 전에는 왜? 이럴 거면서 왜?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한동안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샤워를 끝내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릴 때 휴대폰의 문자 알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보나 마나 좀 전에 강사가 만든 단톡방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강사가 쓴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참 말이 많은 사람인지라 그가 강사가 된 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발 나에게 개인톡만 보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알림을 무시하고 계속 머리를 말리다 보니 어느덧 빈도가 잦아들었다. 걸어둔 옷에 코를 대어 다시 냄새를 맡아본다. 아직 고기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다시 방향제를 듬뿍 뿌려둔다. 책상에 앉아 영어 공부를 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꾸벅꾸벅 존다. 잠깐 정신을 차리고 침대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 비몽사몽간에 휴대폰 알림 소리가 들린다. 분명 그 강사일 것이다. 대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는 거야? 무시하고 자려다가 개슴츠레뜬 눈으로 휴대폰 화면의 시간을 확인한다. 그 순간도 눈이 번쩍 떠진다. 잠이 확 깬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유선이 잘 지내니? 바로 그였다. 2년 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마도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 밤이 될 것 같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